자, 하루 사람이 말하는 거침없이 정말 당당한 장들의 당당한 발언들 난무하는 당당한 가수 오늘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인사할 타이밍 아닌데 벌써부터 그렇네요. 인사를.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진짜 다들 말이 많아가지고 네. 오디오 체력 욕심들이 너무 많아. 방송 시작한 방송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방송 켜지기 전에 한 20분 걸렸습니다. 20분 맞아요. 걸렸어요. 20분 맞아요. 동안 떠드느라고. 계속 떠드느라 네. 그러니까요. 방송하고 떠들자고 해서 바로 켰습니다. 당당한 가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요? 갑자기 우리 아니 사람들한테 일단 말도 안 하고 좀 쉬었잖아요. 기다려봐요. 좀 소개부터 하자. 오케이. 자, 원년 멤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박예슬 아나운서. 네 여러분 돌아온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봉건우 전국 대학생위원장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정국대학생 봉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함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너무 길어. 그러니까요. 말하다 보면 힘들어. 너무 길어요. 저도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또 뭐 네. 하는 건지 항상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뭐 하는 건데가 이제 바로 뒤에 붙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항상 설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요즘 대학생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의도에 계신 아, 분들은 다 맞아요.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 30 이제 제가 한 달 후에 30이 돼요. 아, 제가 여기 막내인데 막내도 이제 3자에 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캐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나이 30 먹고 백수라는 소리를 돌려서 이제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바빠서 과로사하기 일보 직전인 백수다 아. 라는 설명을 좀 이제 드리고 원래 있습니다. 백수가 제일 바빠요. 그럼요. 힘들죠. 백수가 항상 제일 바빠. 되게 이름 있는 백수인 거잖아요, 아, 뭔가. 그렇지. 네임드 백수. 그쵸. 뭐 네임밸류가 좀. 그 허상뿐인 그 네임드가 좋아요. 아무튼 이게 스튜디오가 지금 화성에 네. 있다 보니까 두 분 정말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먼 걸음을 또 발걸음을 좀 깜짝 옮겨주셨는데. 놀랐던 게 영광스럽습니다. 시사발전소 이제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방송 처음 하잖아요. 들어오는데 약간 겸손님들 방송국들이 딱 그러니까요. 나는 거예요. 아. 이야 한진이 돈 많이 벌었네. 세상에나 돈 한 푼 한진이 부자네. 없습니다. 이 프레임 치지 건물의 마세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됩니다. 이 제 건물이 이름 누구 없습니다. 건지 누구 건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거 아니에요. 약간 새빵살이 얹혀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새빵치고는 너무 커요. 너무 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정치인들 다 돼가지고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데, 물론 이제 공간이 좀 넓게 뽑힌 건 사실이긴 네. 해요. 근데 이제 화성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의 또 특수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 얹혀 살기는 좀 큰 방이긴 하죠. 정말 쾌적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제가 오늘 당당해서 첫 방송이라 지금 오랜만에 배지랑 양복까지 딱 입고 왔는데 기가 막히는. 이제 그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야. 네, 정말 너무 초대해 그래서 주셔서 사실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단합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주셨는데, 네. 일단 아마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다들 너무 멀어. 아니 가끔 해요. 한 달,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네. 솔직히 조금 왜냐면 이게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하루를 통으로 비워야 되더라고요. 하루를 왔다 하려면 아니 하루가 약간 삭제되는 여행으로 거죠. 마음 네, 오면 돼. 하루를 거의 통으로 왜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11시 반에 집에서 나왔는데 네. 아침에 뭐 일 처리를 하나 하고 예. 근데 지금 그렇죠, 2시 반에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네. 집에 가면 5시입니다. 아. 5시가 넘어요. 자, 매트리스를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 아, 일박하신다는 그게 생각으로 낫네요. 하고. 예. 매트리스가 있으면 목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 한진 소장님이랑 같이 방송도 그쵸, 그쵸. 하고 네네네. 밥도 먹고 아, 자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요. 그 다음날 여기 그쵸, 방송하고 그쵸. 집에 가면 어. 좋은 스케줄 되지 1박 2일 않을까? 코스. 예. 네, 1박 2일 그 다음날 코스로. 방송 한 번 더 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온 김에 한 3번 해야죠. 좋죠. 네. 예, 온 김에 뽕을 뽑자라는 네. 마인드로. 좋습니다. 아무튼 그 좀 이렇게 좀 수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아까 전에 예슬님이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진짜 죽다 살아났잖아요.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좀 진짜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 소장님은 또 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사실 그날 민주당 서울시당 방송이 있어서 여의도에 왔다 여의도에서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공도 반응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사지마비가 그것까지 못 와서 들었네. 뭐 진짜 거의 뭐 식물인간 될 뻔했다고. 식물인간 될 뻔한 어.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좀 우연치 않게 빨리 좀 발견이 돼서 우리 안진걸 TV 청대 PD님과 또 임재선 PD님이 빨리 발견해 주셔서 또 응급실에 계속 뺑뺑이가 사실 돌다가 한 그죠. 두 군데를 거절당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등포 병원에 우연치 않게 가게 돼서 빠른 좀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비도 천만 없이 다행인 거죠. 또 네.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인가 우리 방송이 잡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금박한 그 얼마 멀지 않은 시간에 방송이 잡혀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실 그때 몰랐죠. 이렇게 2달씩 쉴 줄은. 근데 이게 원래 예슬 앵커님은 지금도 뭐 MTV나 이런 데 다 나가고 계시고 하지만 저희도 뭐 이제 사무실 네. 이곳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엮여서 조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살아남은 것도 그리고 또 당상 하숙 역시도 살아남았다. 당장 하숙도 살아남았다. 다 같이 살아남은 게다가 거죠. 12.3 1주년을 아, 맞이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또 살아난 우리 날이 우리 이틀 이틀 이 전.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그럼요. 감사의 박수 박수. 한번. 자, 모두가 살아난 아 맞아요. 예슬 앵커님도 살아나고 당당하숙도 살아나고 그렇죠. 국민들도 살아난. 제가 봤을 때는 박예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건강 관리 좀 취엄시험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 좀 들긴 해요. 좀 이제 좀 천천히 항상 하면서 저 네. 영혼을 갈아 넣다시피 물론 이 3인방이 누구 하나 제대로 맞아요. 쉬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긴 해. 다 그러니까 영혼 몸을 갈아 사리지 넣는데, 않아. 예, 그래도 좀 몸을 어느 정도 사리니까 이 두 사람은 멀쩡하게 저는 건강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루 휴일을 정해놨거든요. 예, 아, 그날은 좋아. 무슨 일이 있어도 휴일이 굳이 언제예요? 일부러 물어보는 거 같아. 그날 부르시려고요? 언제입니까? 매주 물어보는 것 같아. 어떤 요일이 있습니다. 주말은 그래요? 보통 더 바쁘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거 평일날 알아내려면 매일 근데 전화해야겠구나. 진짜 한 소장님도 그렇고 네. 봉건우 위원장도 그렇고 진짜 계엄 이후에 또 대선 치르면서 한 번도 우리가 못 쉬었잖아요. 그 데미지가 다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쵸. 이제 9월달에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그죠. 몸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도 건강 관리 진짜 유의하시고 예. 무조건 달리시면 안 됩니다. 좀 자신을 위한 휴식의 네. 시간도 가지시면서 맞습니다. 건강 관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건강을 잘 하시길 네. 바라고. 그리고 지금 뭐 하루쯤 쉰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봉건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주가가 좀 팍팍 오르더라고요. 제가요? 아니 여기저기서 지금 뭐 봉건우 위원장 관련된 기사글도 좀 자주 이야. 봤었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뭐 TF도 하지 않아요? 예, 요새는 원래 이제 정년연장 TF라는 곳으로 합류를 했었는데요. 이제 당내 입법 TF였는데, 그 정년연장 특위로 이제 승격을 하면서 특위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연내 정년연장을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네. 입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청년 TF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정년연장의 어떤 효과로 이제 어쨌든 청년 고용이 축소될 거다라는 그렇죠. 어떤 불안감이 우려들이 있죠.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 우려들을 조금 해소하고 또 이제 뭐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저는 이게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고용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네.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청년 고용이 최대한 덜 축소가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제 모경종 위원장님과 함께 네.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새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저 흰머리가 좀 나더라고요, 요새. 이유는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네, 아, 이게- 죄송하지만 저도 평동원 최고위원 나갔다 오고 나서 흰머리가 들었더라고요. 평당원 진심으로. 최고위원 될 뻔한 한진희 강렬하게 소장님은 전사한. 예. 아니 근데 아, 솔직히 요즘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자꾸 그걸 물어보는 근데 거예요. 그걸 아직도 물어봐요? 아직도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 아. 심지어 이번에 그 시민대행진 나갔을 때 다들 만났던 괜찮으시냐고? 의원님들하고 또 이제 당원분들이 네. 다 하나같이 어떡해요 하면서 손 잡는 거야. 아니 한 아니 3개월 왜들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좀. 근데 이제 네. 또 사람의 운이라는 게 또 이제 네.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제일 나빠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왜냐면 평당원 지금 평당원 연설에서 최고위원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 정치인의 길로는 살짝 지금 당장은 조금 멀어졌지만 이제 네. 겸공과 같은 이제 스튜디오를 얻어서 이제 엄청난 인플루언서를 성장할 지금 기반을 또 막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한 조롱입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이제 아까 흔히 말하는 돌려가게. 아까 안 계실 때 얘기했습니다. 경공처럼 성장하면 우리도 좀 얹혀가자. 우리 얹혀가려고. 그래요. 스튜디오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얹혀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화성을 자주 와야겠군요. 제 휴일은 반나절 매주 화요일입니다. 좋습니다. 저녁에 학교를 가는 걸 제외하고는. 네. 제가 이걸 쇼츠로 만들어서 이제 맞춰내 놓으려고요. 화요일만 뭐가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로 넘어가서 네. 이제 진짜 좀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자, 그냥 어제 보니까 올 겨울 첫눈이었잖아요. 첫눈이 왔죠. 어제 거의 재앙이었죠. 첫눈. 진짜 저녁에 재앙이었어. 와. 첫눈인데 갑자기 이제 기습적인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폭설 맞아요. 때문에 단시간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들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게 특히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첫눈 온다고 또 해벌레 해져가지고는 또 뭐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면 저는 학교에 등교 네. 중이었어요. 대학원 수업이 있었어. 저는 이제 가만 운동하러 안 둡니다. 갔습니다. 네. 운동을 밖에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제가 요즘에 네. 진짜 재활 좀 열심히 신경 쓰느라고 계속 그러다가 뭐 운동하고 있어요. 갇혀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갇혀있진 그럼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너무 놀랐던 게
눈이 오면서 전 천둥이 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아니 천둥이 깜짝 치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 그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공사를 어디서 하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둥을 치면서 눈이 와서 12.3의 하늘도 노한 아, 그런 그런 깊은 뜻이. 그럼요. 야, 이제 암흑을- 멘트 뭐야? 암흑을 이제 이제 흰 좀 수가 올라서 그래. 그래요. 자신감이 좀 넘칩니다. 원래 이제 암흑이었던 걸 이제 흰 눈이 이제 좀 네. 이제 밝은 세상에 밝은 다시 세상. 왔다는 걸 아. 의미하기 희망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쵸. 밝은 세상에 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내란 세력을 내쫓으려고 예. 아, 천둥까지 쳐주시는. 이런 그래요.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봐. 근데 이거를 또 프레임을 씌우면 아니 그 폭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고통을 당했는데. 받았는데 예. 이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맞습니까?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 네. 폭설에 의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라는 이제 지시를 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 행정력을 믿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폭설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수도권에서의 문제들이 이게 지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특히나 어제 폭설 제대로 된 대비가 전혀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오세훈에 대한 지적들 굉장히 많이 많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있죠. 추미애 의원도 오늘 밝혔죠. 하남, 맞아요. 여의도에서 하남까지 5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아, 맞아요. 여의도에서 하남까지 5시간이 네.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지 정치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도 이렇게 그럼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거죠. 염화칼슘도 준비 안 한 서울시. 안 했다. 시민들 한강버스 타란 말이냐. 저 한경버스가 너무 웃겼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어쨌든 이제 어제 저도 이제 딱 그 시간대에 딱 마침 밖에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또 어제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 얼었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 결빙도 굉장히 그렇죠.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 상황이 서울시 행정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굉장히 어두운 밤에 퇴근 시간대 그렇죠.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그때 눈이 내릴 거라는 어제 눈이 내릴 거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아니, 사실인데 기상청에서 예고돼 이미 있어요, 예비를 사안이에요. 준비했었다. 네, 엄청난 폭설이 내린다는 걸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아무 대처를 안 한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워딩상 기습적인 폭설이라고 기습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이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닌가? 라는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 들긴 수밖에 하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짜 한강버스를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네. 제대로 작업을 일부러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아, 안 했겠지만 네. 그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 진짜 근데 의아할 수 없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전체적 프레임이 아니라 경찰 측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염화칼슘 준비 안 돼 있더라. 그렇죠. 뿌릴 게 없다. 아니 겨울에 되면 당연히 모든 지자체가 염화칼슘을 준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러기 그런데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존재해야 될 시장인데 지금 시장이 국내에 없죠. 그렇죠. 베트남으로 출장 가 있죠. 맞아요. 이 시점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럼 출장 가기 전에 대비를 다 하고 하고 갔어야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본인 따뜻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관심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교통이 불편하고 내 할 바야 약간 귀 막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뭐 내가 알아서 돈 슈킹할 거 하고 예. 뭐 한강버스로 땡길 거 다 땡겼는데 이제 내가 뭐가 아쉬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물과 뭔가가 관련이 있다. 사주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오세훈 얘기를 듣잖아요. 네. 침수되고 하는데 눈도 결국은 문이죠. 물이에요. 물이죠. 네. 물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꽤 많은 방송에서 들었긴 네. 했는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진짜 오세이돈이라는 별명과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과 정치가 땀나졌더라고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한강버스도 그쵸. 보세요. 결국 물 위에다가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비 등등성도 그렇고.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다 네. 옛날부터 물을 잘 다뤄야 된다라는 아. 이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김건희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실제로 그 계속해서 예전부터 이어져던 오. 얘기예요. 물을 잘 다루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을 예. 통해서 발전을 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물을 잘 다뤄야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세도는 이제 0점이다. 아. 이거 내일 이제 기사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봉건우 대학생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아, 오세훈 물과 물과 관련이 관련되어서 있다. 무속적 발언이 의심. 있다. 저는 보통 기사가 헤드라인에 뜨진 않습니다. 기사 제목에 제 이름이 뜨진 않아요. 아직. 예, 아, 그런 그래요? 날이 오는 날까지 예. 화이팅. 목용종 치면 본거는 같이 나옵니다. 아. 요 정도입니다. 아직. 아 근데 봉건우 검색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기사들이 요즘 잘 그러니까 나와요. 요새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가끔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제자 이제 그 폭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진짜 이거 뭐 한강버스 타라고 저러는 거냐라고는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건 앞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러면 진짜 한강버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한강버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했습니까? 예, 운항 운항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보면은 결국은 그거에 폭솔로 운항을 안 한 것도 안 한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예. 여러분 예, 클릭 미스. 하여튼 어제 안 했다. 네. 네. 아니 폭솔로 운항 안에 뭐 심지어 비 오면 비 온다고 멈춰. 바닥에 걸려서 하네. 바람 많이 분다고 또 운항 안에 바닥에 걸려서 멈춰. 계속 뭔가 이렇게 또 전기 문제로 또 멈춰. 뭐 사고로 멈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한강버스를 가지고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문제가 정말 큰 게 만약에 어제 같은 날 지난번에 바닥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배가 중간에 멈춰서 이제 다 구조를 했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참 동안 추위에 떨던 시민들이. 근데 이런 날에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배 띄웠다가 그런 날에 한강 위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그건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노약자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런 추위나 그런 폭설을 견디기 어려운 분들도 그럼요. 있는데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럼요.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근데 그 이미지를 생각해보니까 깜빡했네. 일단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편집 형태로 해서 하나 띄우는 걸로 어떤 하고. 건가요? 한번 네, 되게 알려주세요. 궁금한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정에서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렇죠. 건데 어떻게든 이 윤어게인 극우 집단은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문제라고 실책으로 좀 어떻게든 엮으려고 되도 않는 주장들 이번에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쏟아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말 황당한 게 뭐였냐면 네. 이건 약간 지능 이슈 문제입니다. 능력 이슈인가요? 지능 이슈예요. 제빙은 물을 얼려서 얼려서 얼음을- 얼음을 저 만드는 이거 봤어요. 건데 트위터에 폭설의 올렸던. 제빙 작업이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다라는 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럼 니네들은 제습기하고 가습기도 구분이 안 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진짜 뭐 제습기도 지금 저들의 논리라고 하면 습기를 만드는 장치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빙, 제설에 사용되는 제라고 하는 게 뭐 지을제가 아니라 이제 털제라고 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없애는 없애는 거에 대한 거죠. 거인 건데. 되게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똑똑했는데 근데 네.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라서 제가 방금 앞서서 지능 이슈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면 한자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게다가 기사에서도 보게 되면 제설이랑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제빙 제설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그렇죠. 제빙이 따라오면 뭐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되나 보통 보다. 그렇죠. 눈을 치우는 거니까 당연한 얼음을 흐름인 치우겠다. 거잖아요. 이렇게 잘 몰라도 생각하죠. 대충 그렇게 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감이 그렇잖아. 맞아요. 어휘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럼 저들이 해석을 저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입장으로 고민을 막 해보다가 저들의 시선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단 제빙이라는 오. 단어 자체를 모를 거다. 아. 그럼 뭘 먼저 하겠어요?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 제빙 쳤어. 네. 제빙 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제빙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빙기를 보자마자 제빙기 렌탈. 이거 얼음을 만드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생각할 거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빙 그러면- 아이스 메이킹이라고 나와 그래.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조금만 더 내려봤습니다. 스크롤 쭉 내려보니까 제빙이라는 그 이제 사전적 언어가 언어, 나와요. 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마찬가지로 이제 얼음을 만듦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쭉 나오는 게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듦. 만듦.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딱 느끼는 게 뭐겠어요? 이거네. 이 그죠. 미친 정부가 폭설이 왔는데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고 얼음 만들려고. 얼음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미끄러뜨리려고 했구나. 지금 아. 이런 논리 아니냐고요 지금. 그분들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수준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 이걸 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설득력이 대단히 있습니다. 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 네. 최대한 진짜 제 뇌를 빼고서 생각을 이제 돌려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무식하다 정도의 표현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전 솔직하게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병이 확실하다. 병입니다. 병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병적인 해요. 문제다. 저도 그런데 이제 그 트위터 글을 좀 봤어요. 보였어요. 봤는데 댓글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또 네. 변명을 하는데 그것도 네. 웃기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변명이 있었나요? 자고 변명이요? 일어나니까 제빙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네. 당연히 제거한다는 뜻도 알지. 키키키키 이렇게 달면.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몰랐으면서. 얼마나 무한했을까? 얼마나 무한했으면. 아니 심지어 그 트위터에 올렸던 그 글 있죠. 네. 그거 진짜 제빙하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사전 있죠. 똑같아. 문구 똑같이 똑같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복사 몰라서 붙여넣기 한 거야.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
그래놓고서 왜 갑자기 이게 그구들의 현실인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저런 글에 좋아요가 한 800개 정도 달리고 와. 공유도 한 100여 개 정도가 공유가 됐더라고요. 공유가 84개가 아, 진짜 됐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후에 한 100개 정도 또 공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진짜 사실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구들이. 근데 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이번 제빙에서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여실히 저렇게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제가 이거 너무 이건 과학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수준 자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제빙을 얼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이 뭐 빙판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수준이면 이것보다 조금만 더 설득력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서 그구들이 이거를 퍼나르고 있고 지금 이것들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잣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 믿는 애들이니까 이것도 믿겠지라고 맞아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자어에 굉장히 좀 약한 측면들이 그구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추석 때 중추절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맞아요. 야 니들이 중놈이냐 막 이러면서 막 공격했잖아요. 진짜 그 아찔했던 거 중국식 표현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구들이 준동을 했다가 쪽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짜 몸서리칠 정도로 사실 저게 웃기긴 한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슬프기도 하고 또 한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보는 사람이 있죠.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소름이 끼치는 건 이걸 또 누군가가 공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사실처럼 믿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설 작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관 업무가 지자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아니라 이건 다 그냥 이재명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길 가다 넘어지더라도 이재명 탓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모든 본인의 분노의 근원이 다 이재명한테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답정너예요. 만화의 근원의 악은 이재명이다요. 그렇죠.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다 이재명 탓이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자체장은 왜 존재하고 선거는 왜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문논리의 주장은 변함이 없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항상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우리는 제빙과 중추절을 꺼내들면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이 수준의 사람들. 이 수준이다. 요거를 사실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또 정답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건 요 정도 하고 또 다른 소식도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윤어게인 극우 집단 얘기를 하면서 연장선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저 이제 수요일날 비상계엄 1주년 해서 우리 시민대행진 했잖아요. 반대로 이제 극우 윤어게인 세력도 집회를 하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20대 청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정말 그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부정선거의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 진짜 그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가서 제빙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아는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중추절이 뭔지 알아요? 얼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면 이제 끝난다. 끝난다. 그 스타벅스에 있는 거.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빙기 얘기하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학생 중에서 특히나 이제 충북대 총학생회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득표율도 63%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당선된 그 학생의 내란 옹호 활동에 대해서 모르고 뽑았다라는 학생들도 좀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알면은 뽑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실 이게 공론화가 안 될 수 있었던 측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총학생회 회장의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제 MBC가 아마 단독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상 파묘를 했다, 적절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분명 소위 우린 지금 이제 내란 옹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일베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사용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만약에 불거지면 예를 들어 공직에서 나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있었죠. 총학생 회장이면 회장직을 물러나야 된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흐름들이.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이 내란 옹호를 했던 활동의 이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냐라고 두고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되게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충북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것도 또 어찌 보면은 더 다른 이야기 연장선상인 게 있는 게 이미 그 충북대학교에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에는 네. 어느 정도 그런 얘기들이 다 돌았다고 있었구나. 합니다. 돌았는데 네, 돌았다고 알고 하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만했다라는 수준의 무언가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에브리타임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투표용지를 까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고 몰랐다. 뽑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준천지, 펜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한 줌이다. 그 한 줌이라는 것이 결국 충북대학교에서 드러났다라는 게 첫 번째 역설적인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이제 투표를 했다라고 하지만서도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의 표를 받고 이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예 사람들이 다 모르고 뽑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극우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것 내지는 극우 세력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 자체도 계속해서 강대강대치만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물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죠. 세뇌시키고 현혹시켜서 그 보수적인 담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극우적인 담론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밖에 없게끔 그들을 만드는 세뇌시키는 거예요. 게 목표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네. 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재명 정권 이후에 대선을 치를 때 지금의 고등학생 친구들이 유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수 예, 있어요. 그걸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지금 볼 수 작업들을 있어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미 어느 정도는 그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었던 이 사건이라고도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에브리타임에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차대한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고 않고 있다라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굳이 이게 뭐가 중요해? 네. 어차피 회장직 그렇죠. 선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단 말던 내가 뭐 굳이 알아야 돼? 심지어 그래서 그 MBC 관련된 기사의 인터뷰 내용도 보니까 어떤 학생은 그 개인의 어떤 사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영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굉장히 보고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진짜 정말 무서워요. 무섭다 아니면 그들이 잘못되고 우리가 옳은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물론 그 충북대 지금 학생회장 당선된 사람한테 투표한 60몇 %의 인원들이 계엄을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죠. 계엄을 찬성했기 때문에 충북대 학생들이 뽑아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랑 일단 별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 60몇 %를 또 이게 또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계엄에 찬성하는 수치가 이만큼 많다. 그렇죠. 충북대에서. 그렇겠죠.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어쨌든 계엄에 찬성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인의 어떤 영향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충북대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계엄과 내란에 찬성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북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님에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라고 좀 봐요. 네. 그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헌법,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국가의 어떤 기틀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안인 만큼 그렇죠.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어떤 이 사회적으로는 이게 배척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들 그런 분리를 약속들이 좀 있어야 해줘야 된다.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러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무뎌지고 있다는 게 저는 다음 세대가 심각한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을 또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뭐 방금 봉건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학생회장은 회장이고 그 어떤 그의 사상은 사상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형태나 아니면 이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표현의 자유의 형태로 해서 영역으로, 분리해서 네. 보는 형태라든가. 근데 앞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그렇죠. 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부실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민주당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이게 사실 이 시민
단체 차원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어떤 합의와 약속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앞으로의 이제 선거가 또 치러질 상황에서 새로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미 계엄과 내란, 위헌과 위법, 헌정 질서를 위배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당했어라는 게 사회적 인식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질서가 정말 우리 사회 그렇죠. 곳곳에 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모두 발언으로도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날의 40대, 50대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지만 그렇죠. 지금 20대, 30대, 특히 20대, 30대보다 20대와 10대가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보면 거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거의 TK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정도로 지금 이것들을 그들은 잘못됐고 걔들이 이상하고 우리가 옳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40대, 50대 정치인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계실 때에는 이제 그들 세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됐지만 우리가 만약에 정치를 할 그렇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세대에는 우리 세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비토를 놓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위험해요. 이것을 뭐 극우들과 싸우고 뭐 극우들을 뭐 같이 조롱하고 하는 것도 물론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아니면은 이제 우리 민주 진영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렇죠. 준비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마련해 나갈 네. 것인지 또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들이 네.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반드시 노력들이 좀 필요할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은 저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도 이야기가 거론되어 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이거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저 굉장히 심각하다고 네. 봐요. 근데 그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에서야 푼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늦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에서라도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추후 5년, 10년 뒤에는 또다시 뭐 내란숙의 윤석열의 제2의 모습을 볼 수 네.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팩트 체크만 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당이 제도 정치권에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어쨌든 정당으로서 제일 여당이고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을 보유한 당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를 단순히 이념적으로 극우는 나빠보다는 어떻게 그럼 이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세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만큼 그들을 또 이해하고 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죠. 당 차원에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뭔가의 소통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제 봉건우 위원장도 이제 저희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사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네. 기사 딱 받았을 때 대학가의 움직임에서도 전 그게 좀 보였던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당시에는 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렇죠. 총학생회에서 다 같이 다 나와가지고 나왔었어요. 시국선언하고 네. 했었는데 이번 이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이 훨씬 일어난 심각한 이후에는 상황이죠. 그쵸. 위헌이고 위법인데요. 훨씬 더 네. 심각한 상황이고 심지어 내란 외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총학생회의 수가 현격히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걸 뭐 또 일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극우에 잠식된 거 아니냐 대학가가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방금 봉건우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대적으로 이 청년들과의 어떤 언어적 소통의 그렇죠.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라는 어떤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긴밀히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봉건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만큼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책임이 더 막중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하필 이 시기에 또 대학생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양 어깨에 지금 양 어깨에 부담이 책임감. 진짜 많이 네. 힘들었던 게 제가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계엄이 터졌거든요. 아, 국회 출입증이 나오기가 전입니다. 예. 국회 출입증이 나오기 전에 우리 네. 계엄날 앞에서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국회 본청 앞에서 만났어요. 만났어 우리. 그래서 저는 국회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 좀 당사로 가야겠다. 네. 나는 그래서 당사를 지키는데 힘을 못해요. 나는 민주당의 선출직 당자인에서 거기 있다가 결국 또 이제 도움을 요청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긴 했는데 본청을 네, 다시 국회를 가긴 했는데 없어서 네. 만났어요.
어쨌든 이제 그때 박근혜 탄핵 때와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청년들의 우경화 현상이나 아니면은 청년들의 우경화랑은 별개일 수 있겠지만 학생 사회가 계속해서 잠식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지 않았던 문제, 탈정치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사실 기존에 있었던 60대 정치인분들도 물론 잘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을 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잘 풀어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내란 이야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위원장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네. 다크서클이 도대체 이 전국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뒤에 커튼도 굉장히 어두운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아시죠? 눈 밑 다크가. 눈하고 이빨만 보이더라고. 감사히도 또 점점 배경이 어두워져가지고. 또 어두워서. 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이.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점점 좀 화색이 네, 도는 것 얼굴이 같아서. 좀 더 훨씬 혈색 아니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도 사실 한진희 소장님도 그 이 시사발전의 채널에서 계속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네.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적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거 비속어로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들겨 패는 네. 이제 일들을 하고 뚝갑했다. 뚝갑 패는 역할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어서 그래요. 그냥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진이 형 방송 쇼츠 몇 개 보고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제 발언을 옮기면 찍힙니다. 조금 순화해서 했죠. 그래요. 좋네요. 아무튼 잘 앞으로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들을 노력들이 하실 거라고 필요하고 생각하고 또 연대에서 좀 함께 부탁드리고. 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들도 많을 것 그만큼 같습니다. 또 연대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는 이제 방송을 네.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모로 협력을 많이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네. 백년정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야 여기 계신 이렇게 당에 충성하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정신 다 됐어. 정신이 다 됐어. 이미 지금 배지 한 3개 단 것 같아요 여기. 형 누님 두 분이 다 키우셨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특히 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부에서 내놓는 잘못된 시그널도 분명히 이제 대학가에서의 이런 잘못된 그렇죠. 어떤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강행 오늘 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죠?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그리고 공수처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을 지금 상정했고 본회의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법부의 우리가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뭐 박성재뿐만 아니라 여러 내란 관련 종사자들 영장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혐의 부족, 입증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그러한 불신을 자처해놓고 이제 와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입법을 마련하니 갑자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헌 논의를 한다? 위법 논의를 한다? 저는 이건 국민들로 하여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풀어주고 그렇죠. 그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더니 이제 어쨌든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야 입법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뺏길 것 같은 상황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야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맞아요. 생각까지 저는 들고 그리고 13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성명 하나를 내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냈었죠.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건 내란에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렇죠. 그래놓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계속 뭐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보면 내란의 어떤 특수성과 헌법의 가치를 좀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 이런 어떤 네. 지엽적인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을 좀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뭐 법원의 독립성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네. 있어가지고 헌법 제 104조를 거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법권이 침해되고 있다. 네, 침해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법관의 임명 절차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란죄의 특수적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한 그걸 또 전담하기 위한 굉장히 한시적이고 그렇죠. 특별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 규정이 녹아들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란 전담 재판부 역시도 최종 임명은 결국 대법원장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104조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결국 이제 뭐 추천은 여기저기서 할지언정 법관에 대한 최종 임명은 네. 대법관이 한다. 대법원장이 한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반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 뭐 또는 이제 이런 법적 정당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소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과 일단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법부 내부를 넘어서 이제 국민적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 불거지고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이게 더 민주적 절차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의 지금 법 그렇죠. 아닙니까?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이제 통과되기 이 직전 단계에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가 더 나서서 이거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어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헌재에다가 소송 건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나오고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중립성을 대법원이 이제 사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뭐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조희대 대법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일이고, 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그랬을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대법원 자체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바꿔내기 위해서 이 입법이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직위원 재판부에서 직위원 재판관의 술값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공수처 그렇죠. 수사 중이잖아요. 이 핸드폰 기록도 안 냈죠. 그리고 나서 그 영장도 기각했죠. 오로지 나온 건 택시 관련된 기록만 영장을 발부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입증합니까? 공수처가 그렇죠.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판부는 완전히 우리는 무결하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심판할 수 없어. 라는 기저에 깔려있는 기득권의 사법 카르텔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법 카르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법원장 회의에서 이제 드러나고 발견된다고 있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하겠다라는 것이냐, 집단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모여서 얘기한다는 건 결국은 거부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히 좀 정치적인 행위를 강행하겠다라는 거고, 핵심은 그거죠. 이제 내란 연루자들이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국민적 분노 하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또 엄중하게 재판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위헌 심판 제청 뭐 그거를 이제 소송을 거는 거에 대한 그렇죠. 거를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하고, 또 덧붙여서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 스스로 거죠. 자초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가 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그건 그들로부터 이미 자기 내부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저는 이번에 오부 요인 그렇죠. 함께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언가 일하기에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게, 거기에 오부 요인 중에 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실 민주 질서를 바로잡고 내란을 온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12.3 때도 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주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모든 오부 요인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들이 다 협력을 해서 내란을 몰아내고 민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노태학과 조희대 이 두 사람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가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구방망이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야, 니들 노태학 너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그렇죠, 행적들을 그렇죠.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붙잡혔으면 진짜 야구방망이로 맞고 고문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말들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그 노상원이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죠. 김건희 등이 해서. 어제 또 네. 내란 재판 진행되면서 문상호가 그러니까요.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특검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이런 도구 사용 용도 무엇인지 기억하시냐? 또 위협 정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니 누가 위협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성관이 출동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렇게 아니, 답변합니다. 선관위의 출동을 총을 들고 실탄을 차고 했다고 지금 기사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판국에, 그러니까요. 실탄을 들고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하는 건 무슨 심보예요? 그건 진짜 활용하려고 한 거죠. 그거는 진짜 고문할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서 챙겨간 건데. 아니, 진짜 평범한 죽일 수는 사람- 없으니 그걸로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누가 케이블 타이와 야구방망이 들고 갑니까? 아니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무서웠던 건 야구방망이였다는 그렇죠. 얘기를 지금은 하셨던 두렵지 거거든요. 않지만 야구방망이 무서웠다. 그래요. 왜냐면 총이랑 칼을 어쨌든 맞으면 그냥 바로 뭐 사실 직사한다고 네. 봐야 되는 건데 야구방망이는 고문의 죽고 목적이죠. 싶을 정도로 때린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정말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부유인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야 니들 목숨 누가 살렸어? 그런 느낌도 네, 깔려 있지 맞습니다. 않았나.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국민이다. 그래요. 정확히 알고 국민한테 충성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아달라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차원에서도 좀 정치적으로 논란,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은 안 하는 게 맞다. 즉각적으로 좀 중단해야 맞아요. 된다고 봐요. 근데 계속 정치 행위를 저는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뭐 직위원 재판부의 생중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MC 기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레크레이션 아니야. 우리 피고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면서 답변하셔야죠. 식사하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내란 재판을 그렇게 진행합니까? 내란법한테. 아니, 심지어 일반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안 하잖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전 뭐 일단 저도 법원에 한번 가봤던 사람이니까. 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뭐 피고인석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 관련된 사건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이태원 네, 각시탈 쓰고 뭐 아보카도 오일 네. 뿌려가지고 참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그 각시탈 쓴 사람이 저라고 이제 네, 맞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막 난리 쳐가지고 네. 바로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소위 아니 고소고발을 하는데 네. 참교육 시전. 네, 참교육 또는 그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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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치료를 들어갔던 건데 그때 참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증인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증인석에 서보셨습니까? 아니 네가 내가 걸었는데 날 증인으로 불러?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하다. 그래서 갔죠. 증인석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문제에 발언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으면 본인들이 그걸 알고 대비를 하는 그렇죠.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분 몇 초에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그 저희 재판장한테 이 몇 분 몇 초에 이런 발언, 몇 분 몇 초에 이런 발언 쭉 다 얘기를 했죠. 아무도 대응 못하고 재판장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하면서 여기서 근데 그 발언은 그게 아니고 하니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을. 굉장히 엄숙한 엄숙하게 분위기에서 이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만 이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재판 또 네.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여럿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다들 난 진짜 저런 직위원회 저런 재판부의 모습을 진짜. 그 어디서도 그러니까요. 듣도 본 보도 적이 못했다. 없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에 대한 모습을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희화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 재판이 이렇게 가벼운 재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쇼맨십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의심까지 좀 들어요. 맞아요. 직위원 재판관의 태도를 보면. 예. 이게 가벼운 재판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본인들이 그렇죠. 원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동요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예. 그런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가 필요한 건데 이게 어쨌든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실행으로 옮겨지게 됐을 때 오히려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있습니다. 같더라고요. 또 윤석열 측에서 이걸 형사법으로 위법한 행위다라고 해서 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냐. 우리의 목소리 좀 나오고 헌재에다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면 결국은 재판은 중지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또 그거 하는 데만 한세 버릴 수도 네. 있고. 지연이 그래서-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 판단으로 다시 넘어가서 리셋,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는 많이 그러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들을 다름 아니라 이게 보수지가 아니라 이제 또 사실상 이제 진보 계열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언론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도 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이라든가 법률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좀 깔려 있는 측면에서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요? 헌재 소송부터 좀 짚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안으로 올라갔고 이게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헌재 소송이 들어가면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재판이 애초에 언제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것만 위헌으로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걸 수 있는 거예요. 거죠. 네.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법원장의 판단으로 또는 그 재판장의 판단으로 이거는 제청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고 이제 끊어내면 그만인 건데 어쨌든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헌재로 넘어가서 이게 리셋돼가지고 항소심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맞아요. 근데 이건 일반화를 하는 거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만약 하나 헌재가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제 항소심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넘어간다라고 하기 그 이전 단계 위헌은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네. 보느냐에 따라서 범죄적 해석을 꼬우면 뭐 그렇게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위헌 됐다고 해요. 그러면 절차적인 위헌은 성립될 수 있어도 이미 진행된 어떤 사실 심리 상태라든가 뭐 또는 증거 조사의 모든 내용이
다 위헌이다,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재판의 내용과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증거조사 자체에 대한 영역이 다 무효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 요소가 있다고 특정되는 절차적인 부분만 빠르게 이게 뭐 예를 들어 속아내고 보완해서 다시 내면 되는 영역인 거고, 재판은 그와 무관하게 속행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근데 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뭐 윤석열이 또 제동을 걸고 그러면 이거 다시 지연되고 늦어지고 또는 진짜 최악의 경우는 다시 뭐 직위원은 아니더라도 1심부터 다시 보석되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보석되는 거 아니야. 병원가 누워 있고 약간 이래버리면 또 예. 이게 국민들 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불안 심리를 또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뭔가에 지금 전략적으로 짬짬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부추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부 전선을 흔들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빠르게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좀 만들어지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도 영장도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란 재판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이 얘기가 정말 와닿았던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정말 강경한 발언들을 사실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나치에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약간 이런 얘기를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좀 물론 내란 세력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지만 좀 보수 세력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어떤 타협적인 행보들도 네. 분명히 보였던 게 사실임에도 12월 3일날 그런 작심 발언들을 지금 했다라는 걸 비춰보면은 6개월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6개월 네. 가까이 되고 있고, 또 12.3 계엄이 일어난 지가 이제 1년이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김건희 15년 구형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맞아요. 너무 미진하게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제 또 곧 이제 또 특검의 수사 기한도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다시 이제 검찰로 이관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빠르게 속전속결을 해야 됐던 어떤 내란 수사나 내란 재판 같은 것들이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그 사이에 뭐 또 어떤 선전선동이 있을지 모르고 이런 위험 부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빗대어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반민특위 같은 것도 질질 끌고 타협하다가 뭐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그렇죠.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 결과로서 이제 결국 친일을 하면은 3대가 배불리 먹고 살고, 이제 항일운동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배를 골고 살고, 그러니까 이런 밈이나 이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그렇죠. 대한민국의 질서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어떤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제 이것도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어떤 포인트들 잡고 그렇죠. 빠르게 내란을 빠르게 지각할 수 맞아요.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용의 가치, 이번에 좀 핵심적으로 잘 좀 현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드는 게 뭐였냐면, 그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념 사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포용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거지만, 사실 이 포용의 가치 안에서 내란, 그러니까 특히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세력과의 명확한 선을 그으신 거는 그렇죠. 보수 이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보수가 저래서 모양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보 대 보수의 전선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건데, 그게 그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죠. 네, 그게 그들이 원하는 측면에서의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그냥 내란 옹호, 내란 동조 세력인 거고, 따로 분리해서 사회에 격리시켜야 될 존재들인 그렇죠. 거고, 진짜 보수와 진보의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들은 따로 있다. 그래야만 이제 서로가 그 보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우리 보수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자 하면서 동조 세력과 절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판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좀 짚어주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속전속결로 내란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사실 속전속결로 안 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치범 같은 경우는 90세, 100세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람의 전범의 행적이 확인되는 순간 재판으로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재판을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막 벌벌 떨면서 그 재판이 언제 나에게 그렇죠.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벌벌 떤다는 건데, 지금 이 이 내란범들에 있어서는 나는 안 걸렸으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추후에 30년, 40년, 그렇죠. 50년 진짜 다 죽어서까지도
그 행적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게 처벌을 물어야 정상이죠. 된다. 사실은 책임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이러한 내란 동조, 방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에 동조하고 방조한 혐의인데 특히나 저는 이건 정치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물어야 된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추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됐지만 본인이 무결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저는 의원직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법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정말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국민이 승리했다, 뭐 내란이 뭐 아님을지 증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찬 그렇죠. 상황인 거고 그게 꼭 무죄가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말도 안 되게 뭐 본인이 이제 이 내란을 막아세운 데 있어서 영웅인 듯 해결하는 뭐 한동훈도 그렇고 네. 진짜 이 탈탈자 벗겨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또 윤석열이 없어진 공석에 그렇죠. 한덕수가 직무 대행을 할 때 어떻게 예. 했습니까? 같이 권한도 없고 선출도 안 된 사람이 공동정부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코미디인 이상 거죠, 코미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내란을 획책했거나 또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은 하진 않았지만 모든 공을 자신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뭐가 남아있지 못하도록 다 탈탈자 벗겨내야 된다고 봐요.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남아있지 않도록. 너무 지지부. 추경호랑 한동훈이랑. 예. 도찐 개찐이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아무 큰일 의미 납니다, 없습니다. 이거. 네. 그냥 저는 아니, 무슨 도찐 말씀 개찐이라고밖에 안 했어요. 그쵸. 예.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르는 걸로 발언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행동이 그렇게 이제 좀, 근데 이번에 한동훈 그거 보셨어요? 그냥 이제 좀 긴 얘기긴 한데, 이번에 그 12.3, 기자회견. 아니 기자회견 진짜. 말고요, 릴레이 그거 감사 피켓 들고 해가지고, 아. 한동훈에게 감사하는 아니 릴레이 이건 우리가 행사를 아까도 열었잖아요. 얘기했지만 국민이 막은 계엄이죠. 네.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이 그래요. 계엄군을 함께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박주민 의원이 그렇죠. 그래요.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뭐라도 네. 돼야 돼. 어쨌든 일단은 빨리 대표가 들어와야지 이제 그렇죠. 이 뭔가 빨리 해결이 표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살려고 들어간 사람이 마치 그러니까요. 본인 살린 표결권이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네. 표결권도 없으면서. 네. 살려고 들어갔고 국민들이 막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군인들이 못 들어왔던 거지. 그러니까요. 뭐가 없는 사람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결권이 아니 없는 사람이 뭐가 아니, 없는데 그래요. 그쵸, 아무 그쵸. 권한도 없잖아요. 없고. 지금도 뭐가 네. 없어요. 네.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 네. 아니 지금 정치 낭인이잖아요. 아, 그쵸. 아, 그렇죠. 왜 이상하게 해석들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증언대에 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떤 거요? 근데 뭐 시간이 다 됐죠. 이 김건희 씨 얘기를 좀 아, 살짝 김건희. 하자면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죠. 네, 네. 이 전례 없는 김건희용 액자를 만들어서 이건 뭐 1,000만 원에 별도 아, 제작해서 이거. 예산을 진짜 초과해서 사용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윤석열 액자보다 비쌌다. 비쌌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보고 너무 사실은 웃겼어요. 이 대통령에게는 봉황 휘장이 새겨져 있대요. 네. 근데 영부인용 휘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무궁화 휘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실권을 누가 누렸는지가 저는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좋은 액자의 고가를 사용했다고 해요. 예. 비용을 따로 제작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무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꽃이긴 하지만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무궁화의 꽃말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중요한 꽃말 진짜 이런 거 잘하세요. 너무 디테일해요. 아이디어가 브릴리언트. 불멸. 어? 이 내 왕권을 놓지 않고 나는 이제 그렇죠.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 왕권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실의 배우자가 이제 사진을 인화해서 사용할 때는 똑같이 이제 봉황 휘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네. 합니다. 대통령과 비슷하게.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별 제작을 한 거야. 그쵸. 네, 봉황 그러니까요. 휘장으로 딱. 무궁화 나는 휘장으로. 봉황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윤석열, 있다. 김건희 부부로 묶이지 않겠다. 그렇죠. 나는 예. 김건희다. 독립체랑. 자, 근데 요거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김건희 입장에서 보는 이 무궁화의 꽃말과 윤석열 입장에서 보는 꽃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건희 뭐죠? 입장에서는 불멸이거든요. 네. 내가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의 꽃말을 보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거 보고 했다. 내가 봤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예. 이걸 보고 했네. 그거 보였어요? 일편단심. 이것도 어디 방송에서 그냥 저도 건너들은 건데 네. 그 김건희와 윤석열 두 사람을 모두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거 있나 봐요. 들었어요.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던 네,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제 이거 뭐 여사한테 전해줄 말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 사람이 물어봤더니 윤석열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아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죠. 했다는 정말 기괴한 아. 기상천외를 넘어서 기괴하더라고요. 기괴합니다. 저게. 네. 진짜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범죄를 부부가 저래서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는 걸 넘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해놓고 그 와중에도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정말 기괴한 수준. 비상기염의 진짜 배경에는 그날 명태균이 특검하자고 했던 그 발언이 깔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는 아내를 위해 뭐까지 해봤는데? 계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무궁화 훈장까지 해봤어. 이런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요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당당한 하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어떤 형태로 가나요?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화성으로 모이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해서 당당한 하숙을 좀 계속 이끌어 나갈 거라는 점은 좀 말씀을 네. 드리면서 뭐 어쨌든 간에 당당한 하숙은 당당한 하숙이고 일단 앞서서는 우리가 두 분의 근황 얘기를 들었지만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거 짧게만 한마디씩 하고 저희 끝내는 걸로 하죠. 열심히 이제 방송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네. 성공과 또 이후에 있을 또 민주정권의 재창출까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하면서 저는 좀 열심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예, 작은 역할 하면서 쓰러지지 않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하시길. 과제인 것 같아요. 공그로 위원장은요? 저는 우리 당의 지방선거 필승이 곧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필승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몸을 갈아넣겠습니다. 어떻게 그 필승을 위해서 몸을 갈아 넣는데 본인도 그 전선에 뛰어듭니까? 저는 뛰어들진 않습니다. 아, 그래, 저는 이제 많은 당선자와 많은 네네. 꽃들을 위해서 사그라질 하나의 연탄을 와, 야, 이거 되게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뭐냐면 그 전선에 뛰어들 겁니까? 라는 이야기에 있을 때 지방선거 열심히 도와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거 출마하냐라는 그렇죠. 의미로 의미죠. 받아들이죠. 받아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사실 예. 그 평당원 최고위원 아셔서 어떻게 하셨다 막 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 2개월 전부터 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나가냐 안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 하나 홍보 겸 이제 얘기할 게 있는 게 네. 저희 이번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그 논평을 정말 사회 이슈나 이제 뭐 교육 이슈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저희 대변인단과 부대변인단 이렇게 야. 공복을 꾸려서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 열심히 공보국 하네.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전국대학생위원회 거의 한 4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야, 열심히 근데 하네. 한 이제 기자님께서 아니 봉위원장 이번에 선거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네. 아니 논평이 너무 많이 올라오길래 어디 나가는 줄 알았지. 관리한 줄 알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럼요. 정말 네.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지금 이 봐주시면 지방선거 때의 충분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총선을 노리겠다는 굉장히 큰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이구나. 거기 때문에 역시 이런 걸 한지손에 잘 네. 봐. 저는 시사발전소의 겸공화를 위해서 근데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이건 화성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의 이제 진보 진영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함께 좋습니다, 연대해서 가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또 봉건호 위원장의 또 배지를 위해서 왜 갑자기 저를 가지고 오늘 이곳 제가 계속 매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이곳 한진희 소장님의 네. 건물에 왔는데 그렇죠.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에 이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100% 이 두 사람이 저를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겠구나. 이렇게 타깃이 나였구나. 이럴 계산이 때 많았구나. 대상이 바로 봉건호 위원장이 됐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곳 건물을 한 바퀴 저는 카메라 한번 돌려보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카메라 한번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제 건물이 아닙니다. 네. 저도 제 건물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네. 이 건물을 사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네. 네. 이루어지기 힘든 꿈은 꾸지 않는 거라고 들었지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돌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